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이 취미이자 직업인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과학자 권재명입니다. 데이터 과학이란 탄탄한 통계학 지식을 기반으로 컴퓨터 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서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하는 사람들은 이 오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1kg이 빠진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1kg이 빠지는 건 아니고 표준 오차는 얼마냐, 1kg 플러스 마이너스 0.1kg이냐 아니면 1kg 플러스 마이너스 3kg이냐, 그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통계적 세계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를 접했을 때 이 데이터는 그냥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신호와 잡음에 섞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얼마만큼이 신호고 얼마만큼이 잡음인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살 수 있는 것이 통계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형을 세워서 결국은 자본 속에 숨어있는 신호, 즉 진실을 파악해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항상 중요했죠. 옛날에는 데이터가 없었을 뿐이지, 예전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힘들었고 수집하여서 저장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 인터넷의 발달로 사용자 기록이라든지 서비스들의 사용 기록들, 그리고 구매 기록들, 또 카드 사용 기록이나 은행 기록이라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되고 많이 저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의 여러 기업들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자료를 모을 것인가, 모아진 자료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이겠죠. 데이터 과학자의 하루는 3분의 1은 통계적 툴을 사용한 자료 분석,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은 자료를 준비하는 작업들, 자료를 취득하고 자료를 가공하는 작업들, 그 중에 코딩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3분의 1은 이제 협업을 위하여서 소통하고 이메일하고 또 미팅하고 그런 그 시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통계학과 마찬가지로 결코 홀로 설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른 분야를 이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다른 비즈니스 하는 분들로부터 이제 어떤 비즈니스 문제가 중요하고 풀어야 되는 분야인지 배우고 알아내야 하고, 또한 그 다른 엔지니어링이나 프로덕트 하는 분들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또한 배우고 알아내야 하고, 그 데이터 엔지니어나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로부터 그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또한 기본적으로 어떤 가공을 할 수 있는지를 또한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배우기만 할 뿐 아니라, 또한 효율적으로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이 또 변화가 되어야 할지, 그런 분야를 또 이제 인풋을 주기도 하죠. 그런 다른 부서들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과학 결과물이 산출이 되면 그것이 리포트가 됐건 알고리즘 프로토타입이 되었건, 결국은 다른 부서에게 그것이 소통이 되고 전달이 되어서 의미 있는 제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했던 분야 중에 하나는 온라인 광고에서 광고주들이 여러 웹사이트에 광고를 보여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광고에 노출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광고들에 클릭을 하고 결국은 제품을 구매하는지, 광고주들이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다양한 광고 자료를 수집하여서 그것을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한 후에 다양한 툴을 사용하여서 그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구매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리포팅 해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현재 곽공을 받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생성되는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게임 인더스트리도 될 수 있고, 파이낸스, 은행 쪽이라거나 그리고 마케팅 쪽에서도 그렇고, 그걸 나열하자면은 끝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생성되는 모든 분야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기초적인 데이터 과학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통계학 공부, 기초 통계라도 좀 하시고, 또한 기초적으로 통계 분석 패키지, R이나 파이썬 같은 것도 좀 배워두시면 좋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또 독서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효통과 협업을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문서들도 꾸준히 읽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도 가지시고, 그런 인문학적인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쓸 신잡이나 그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열심히 보시면서 그런 다양한 지식들을 배워나가고, 똑똑한 사람 아니면 학습 능력이 좋은 분에게 아주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거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제 데이터 과학, 유행어가 돌고 도는. 근데 너무 그런 유행에 호도되지 말고, 통계학은 100년이 넘은 학문이거든요. 이런 어떤 유행어들이 사라지더라도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니까 기초적인 데이터 과학을 좀 익혀두시고 소양을 쌓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 R Programming for Biologist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전준현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생물 정보 분석을 위한 R Programming이라고 다소 이제 길게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는 이 과목은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 프로그램으로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R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R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런 분석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개념들을 익혀서 그런 개념과 기술들을 우리가 실제 생물학적인 정보들, 그것들이 이제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로 올 수가 있는데 시퀀스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인 어떤 관찰에 대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수업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수업에 대한 소개를 좀 더 드리자면 주로 이제 R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가 될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ww.rproject.org에서 org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를 찾아가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구글에 가셔가지고 구글 창에서 R 프로그램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펼친 그런 웹화면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R 프로그래밍은 사실은 그 예전에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S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데서부터 유래를 했고요. 이 S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언어는 벨 연구소에 있는 이 존 챔버라는 분, 그리고 릭 벨커, 그 다음에 알란 윅스라고 하는 이 세 분이서 주로 개발을 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모토는 생각한 것들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믿을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춘 언어고요. 이 S 언어를 현재 이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한다고 하는데 그 형태가 이제 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은 누구나 이제 이용이 가능한, 공짜로 이용이 가능한 언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할 때 그 어떤 돈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의 컴퓨터 시스템에 관계없이, 그게 이제 제가 쓰는 것처럼 맥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대다수가 쓰시던 윈도우로 이제 그 운영 체제가 돼 있든 간에 체제에 관계없이 다운로드 하셔서 그 다음에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R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운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는 분이 이제 헤들리 위컴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 그 스탠포드라든지 라이스 대학의 겸임 교수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헤들리 위컴은 원래는 이제 통계학과 출신인데요. 이분이 공부를 하다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답답함들을 느끼고 R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ggplot이라든지 dplyer라든지 아니면 string R과 같은, 그리고 최근에 tidyverse라고 해서 이것들을 통합한 툴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드신 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을 개발하셨고요. 지금 R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신과 같은 존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용한 그 개발한 패키지들을 저희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특정한 패키지들을 소개할 때마다 혹시 이제 헤들리 위컴이라는 요 분이 만든 패키지가 있으면 따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쉽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한 영상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물정보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R 프로그래밍이라는 제목의 PDF로 된 책을 만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 책에 대한 소개부터 그 다음에 강의 내용들이 이 PDF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그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기 시작할 때 사전에 드랍박스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의 강의 포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PDF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해서 보시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은 생물정보학을 접하면서 R을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일을 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R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시면 사실 많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굉장히 유사한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 들어가 보면 다른 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익히고 개념들을 배운 후에 그 이후로는 이제 최근에 어떤 대세가 되고 있는 대량의 생물정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데 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 예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 학기에는 사실은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 되긴 했지만 그 어떤 수업보다도 이 온라인 수업으로 해도 가장 문제가 없는 수업이 바로 이 R을 이용한 데이터의 분석 및 시각화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한 가지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 건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때 우리 언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을 익히고 말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영어 공부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단순히 문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가 말하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러분들께서 부단히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져야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딱 던져 주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기술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이제 저랑 수업을 하면서 R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더라도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저하고 배운 이 수업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과 분석들을 그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책에는 목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R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역시 다시 나와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최근에 그 굉장히 핫한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다 조금 적어놨고요. 생물학에서도 이런 빅데이터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툴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R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요. 지금부터는 저하고 R을 설치하고 또 R 스튜디오도 설치해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R 프로그래밍 페이지를 와서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R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가면은 이 크랩 미러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한국에 오면 여러 개의 크랩 미러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가 아주 뿌듯하게도 여기 영남대학교에 크랩 미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눅스 버전이 있고 OXX 이건 맥 버전이고요. 이게 윈도우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클릭하면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클릭하셔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설치를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시면 윈도우가 아니고 이제 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런 패키지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윈도우도 가서 보시면 이렇게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R을 인스톨하는 사람들을 위한 링크가 있고요.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 있는 Download R Win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할 거냐고 물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글 컴퓨터라고 하면 한글로 다운로드를 할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 물론 저는 이제 맥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해도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윈도우로 대부분 쓰시니까 윈도우를 가지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옵션들을 디폴트로 해가지고 그냥 다 오케이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가 아마 될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이 설치 자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에서 간단한 오락을 비디오 게임을 인스톨하고 이제 오락을 직접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면 R 프로그래밍을 설치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혹시 설치가 잘 진행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저하고 직접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 자체가 R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깔려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차수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R 프로그래밍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않으시면 저하고 수업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차질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윈도우에서 프로그래밍에 찾아보시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R 프로그래밍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윈도우가 아니라 이제 맥이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찾아보면 R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 R을 실행을 해보시면 R 콘솔이라고 하는 창이 이렇게 뜨고요. 보시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컴퓨터를 처음에 프로그램을 접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글자들이 막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서가 이 꺽쇠 앞에서 뒤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획물 정보 프로그래밍이라고 치시면 다 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엔터를 치면 컴퓨터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를 주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거 자체는 이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연산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래 머리로도 할 수 있는 계산이긴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사실은 계산기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완료가 돼가지고 경고음이 떴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곱하기는 다만 차이가 있는데 이런 별표로 이제 곱하기를 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곱을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수업을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간단한 연산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커서 깜빡거리는 곳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컴퓨터한테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엔터를 치면 결과물들을 다음 줄에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기 가서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이 커서의 위쪽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그 전에 했었던 그 명령어들이, 우리 명령어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래쪽 누르면 가장 최근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위에 가서 이 코드를, 우리가 코드라고 부르는 이 부분, 명령을 내리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뭔가를 나중에 그래프도 그리고 할 텐데,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독립된 창으로 뜨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하고 이런 파일들이나 자료를 관리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R 콘솔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창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R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구글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R 스튜디오라고, 스펠링이 중요합니다, 라고 치시면 R 스튜디오 링크가 이렇게 뜹니다. 혹시 이 링크가 저처럼 안 뜨시는 분은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찾아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rstudio.com products rstudio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가시면은 다운로드 RStudio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막 돈 내라는 얘기들이 막 나와서 놀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놀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기 보시면 free라고 되어 있는 RStudio 데스크탑을 다운로드 하겠다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R 프로그래밍을 다운로드 할 때처럼 이렇게 RStudio 다운로드 for Mac, 제 컴퓨터는 이제 Mac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를 쓰시게 되면 다운로드 RStudio for Windows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가지고 역시 OK, OK, 그 다음에 뭐 설치할 때 언어는 뭐 한글로 할 거냐 영어로 할 거냐 이런 것들 다 OK 하셔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보통 많은 경우에 그 여러분들은 이제 한글로 이제 언어를 선택해서 설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 그 말씀드린 R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설치하려고 하는 R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영어로 설치를 하시는 게 그 뒤에 에러가 나지 않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많은 경우에 프로그래밍 언어라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컴퓨터의 사용자 이름 자체도 컴퓨터 이름 자체도 영어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할 때도 언어를 영어로 해주시면 저랑 수업을 할 때 훨씬 더 빨리 따라오고 알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당연히 또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다운로드된 저 같은 경우 이 패키지들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 과정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윈도우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인스톨해서 즐길 수 있으면 RStudio를 다운로드해서 실제로 실행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가급적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프로그램 창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쁜 RStudio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단일하게 창이 하나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빈 창이 뜨고요.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런 변수들을 다 지워보고 깨끗하게 지워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RStudio를 띄우시면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4개의 창이 지금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탭들은 제가 작업하던 거니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Untitled라고 된 이 탭 하나만 이 창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제가 그 R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RStudio 말고요, R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실행을 시켰을 때 R 콘솔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R 콘솔 창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세팅이 저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도구에 가시면 그 글로벌 옵션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가시면 이런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한글로 설치를 하시면 이게 조금씩 다르고 윈도우가 또 맥이랑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도구나 이런 것들 탭을 보시면 금방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서 보시면 주로 요거랑 관계된 거는 appearance라고 되어 있고 여기 editor theme이라고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서로 다른 형태의 창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원래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었던 게 뭐 이런 거일 겁니다. 이렇게 하얀 화면만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다른 여기 Tomorrow Night Bright라고 하는 theme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까만색 바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R 스튜디오의 세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도 이게 R 콘솔 창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R 프로그램을 처음에 봤었던 그쵸? 여기서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R 프로그램 창을 띄웠을 때랑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3 곱하기 2는 이렇게 가고요. 그쵸? 어렵지 않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기가 싫으시면 사실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콘솔에다가 컨트롤 L을 하시면 이렇게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가 여기 깜빡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 패널 창의 크기들은 이렇게 다 이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 표시가 나타나면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창의 가로도 이렇게 우리가 너비를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창은 사실은 보시는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꺽쇠 표시가 없죠. 그리고 그냥 커서만 깜빡거리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소스 또는 스크립트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은 파일과 플롯, 그림, 그 다음에 뭐 어떤 패키지를 쓰고 있는지, 도움 페이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는 뷰어 이런 것들에 대한 탭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걸 잘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은 환경, 그 다음에 그동안 사용했던 명령어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건 데이터베이스와의 커넥션인데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창에서는 환경하고 이제 히스토리만 보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많은 경우에 플랫과 패키지, 헬프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요 배열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도구에서 글로벌 옵션을 가시면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요 페인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요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의 창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창 또는 스크립트 창이라고 했고 여기가 콘솔, 그죠? 콘솔이 보이죠? 콘솔 창이 여기 있고요. 환경과 뭐 히스토리, 커넥션이 여기에 있고요. 파일, 플랫, 패키지, 헬프는 이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꾸고 싶으시면 콘솔을 위로 올리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꾸시면 자동으로 콘솔이 일로 가고 소스가 일로 이동하는 결과를 볼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콘솔 창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다시 이걸 이렇게 바꾸면 다시 두 개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콘솔이라든지 소스 창이 왼쪽에 있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당장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OK 하시고 나오시면 원래 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렇게 연산도 가능하지만 위로는 못 간다고 했죠. 근데 스크립트 창을 가시면 색깔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엔터를 쳐도 아무것도 지금 실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행을 시키고 싶으시면 콘솔 창에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결과가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이 마치 콘솔 창에 내가 뭔가 쳐 넣은 것처럼.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콘솔에서 친 거랑은 다르게 직접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꼭 선택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이 실행하고 싶은 줄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콘솔의 연산이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커서를 놓고 굳이 마우스를 써서 이렇게 가서 런 버튼을 누르실 필요가 없이 커서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역시 실행이 돼서 여기에 결과가 표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어차피 이거를 보여주는 겸 해서 설정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가 지금 14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폰트 사이즈를 18로 좀 늘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잘 보이시겠죠? 네. 지금 보면 글자 크기가 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간단한 연산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4는 별표를 할 수 있다 그랬고 연습 삼아서 한번 제가 3 곱하기 4를 이렇게 그 스크립트 창에 놓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엔터고 맥에서는 커맨드 키 하고 엔터 키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가 나오죠.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요? 3 나누기 4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쓰시면 0.75라는 결과를 이렇게 콘솔 창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가서 수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당하는 그 명령어가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커서를 놓고 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 콘솔 창과 콘솔 창하고 스크립트 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마우스를 쓰시면은 이제 귀찮죠. 마우스에 손을 뻗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콘솔 창으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시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1번 창이고요. 여기가 2번 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컨트롤 1을 하시면 커서가 1번에 가 있고 컨트롤 2번을 누르시면 숫자 2, 그쵸?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서가 2번 창으로 이동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쓰지 않고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컨트롤 1번을 다시 누르면 커서가 스크립트 창, 1번 창인 스크립트 창에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컨트롤 키하고 숫자 2를 또 같이 누르면 커서가 2번 창에 가서 반짝거리는 것을 깜빡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 스크립트 창을 활용을 하시면 내가 앞에 작성했던 코드, 그죠? 프로그래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장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나의 첫 번째 스크립트. 근데 이렇게 쓰면 사실은 가끔씩 가다가 이 컴퓨터가 한글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한글을 영어로 바꿔서 My First Script라고 여기다 뭔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만들려고 하는 파일의 파일 제목의 이름은 아니고요. 요거 지금 보시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글자의 색깔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물정자 표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보통 내가 이거를 하나 또는 여러 개 이상을 넣었다고 했을 때에는 이 줄을 내가 컴퓨터가 읽고 이해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코멘트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여기에 하고 있는 이 코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죠? 이거는 덧셈을 하는 거고 이거는 곱셈을 하는 거고 이거는 뭐죠? 나눗셈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코드에다 적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는 걸 할 때에는 코드가 길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제 막 코딩을 여러 개를 하다 보면 복잡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코딩을 하거나 분석하는 코드를 짜다 보면 쉽게 이 줄수가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가 줄수인데 줄이 막 100줄, 200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기가 일할 때 당장은 알 수가 있는데
한 뭐 3, 4개월만 지나도 또는 한 달만 지나도 이 코드를 내가 왜 짰지? 이 코드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러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코드를 짜놨는데 그 잘 짜놓은 코드를 나중에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우물정자 표시를 하시고 여기에 내가 작업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코드를 만들었으면 가급적이면은 필요할 때마다 이 코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이 코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다시 봤을 때에도 이게 무엇을 하는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코드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코드 중에 일부를 또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것들이 아주 간편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서 뭔가를 자꾸 저장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그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결과물들을 축적을 해서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점점 프로그래밍하거나 코딩할 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 코멘트 라인들을 가급적 자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코드를 어쨌든 다시 사용하려면 저장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 디스크 표시를 눌러서 그렇죠? 경로를 지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파일에 가셔서 세이브를 하시면 지금 스크립트 창에 저장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바탕화면에 데스크탑에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탭의 이름이 이제 아까는 untitled 제목 무제였는데 지금은 myfirstar.r이라고 하는 파일로 바뀌어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 창을 닫고 바탕화면에 지금 뭐가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myfirstar이라고 하는 파일이 R 그 스크립트 파일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 지금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다시 쓸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이거를 여기 X 표시를 눌러서 닫아 보겠습니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만약에 원래 이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다시 불러와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파일을 RStudio로 열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myfirstar이라고 하는 제가 작성했었던 코드가 다시 불러오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는 여기 파일에 가셔서 오픈 파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파일 열기를 클릭을 하시면 그죠? 여기에 데스크탑에 가셔서 뭘 찾으면 되겠습니까? myfirstar이라고 하는 코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예, 표시가 되어 있죠? 열면 원래 내가 작성했던 코드를 다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필요할 때 재사용하거나 수정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일회성으로 콘솔에서만 작업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일을 하다가도 멈출 수도 있고 그죠? 잠깐 다른 걸 해야 돼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그 코드를 저장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작업을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열어서 재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RStudio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되겠고요. RStudio를 보통 설치하시기 전에 R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R 프로그램이랑 RStudio 설치하실 때 가급적이면 설치 언어를 영어로 해주시는 게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패키지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할 텐데 거기에서 오류가 나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첫 1, 2주 정도는 그 이미 그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베이스 패키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는 베이스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 패키지인데, 이 기본 패키지들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3, 4수 이상 넘어가면은 우리가 베이스 패키지, 그러니까 기본으로 딸려오는 프로그램들 말고 새로 추가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꼭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어를 영어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 잉글리시로, 그리고 컴퓨터의 이름을, 사용자 이름을 또는 컴퓨터 이름을 영어로 바꿔주시면 그런 에러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가보시면 이쪽에 파일, 플랫, 패키지, 헬프, 뷰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패키지를 클릭해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작업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명령어들의 집합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저는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없는 다양한 패키지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제가 불러올 때 그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베이스 패키지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요 체크 표시를 누를 때마다 지금 뭐 디태치라고 하는 떼낸다는 뜻인데, 패키지들을 떼내거나 붙이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베이스 패키지들은 이렇게 이미 불러와져서 제가 R 스튜디오나 R 프로그램 언어를 실행시킬 때마다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체크가 되어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 이런 다른 패키지들은 사용을 하시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직접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수업을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